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여성분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6년째 당뇨병을 앓고 있는 전명숙 씨 이야기예요. 네. 이분이 밥이랑 빵, 그러니까 밀가루 음식을 정말 좋아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으로 푸는 습관이 있으셨대요. 아, 사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흔한 경우죠. 그런데 문제는 1년 전만 해도 7.6%였던 당화 혈색소 수치가 최근에 10.4%까지 치솟았다는 거예요. 와, 10.4%면 정말 높은 수치인데요. 그래서 의사가 생활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좋아지길 기대하기 어렵다고 아주 단호하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어쩐지 내 얘기 같다 혹은 우리 부모님 얘기 같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당뇨병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혈당이 좀 높은 병,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몸의 시스템이 조용히 무너지는 신호이자 무서운 합병증의 시작점이라는 관점에서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오늘 자료들을 보면 당뇨병을 단순히 병이라고만 볼 게 아니라 뭐랄까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의 고장이 난 상태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에너지 시스템의 고장? 네, 그리고 그 고장의 핵심에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개념이 있죠. 오늘 이 인슐린 저항성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작은 고장이 어떻게 눈, 콩팥, 발에 정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지 그 경로를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관리법까지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핵심이라는 인슐린 저항성부터 파헤쳐보죠. 의사가 전명숙 씨에게도 이걸 가장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같은데 사실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걸 아주 간단한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우리 몸의 세포를 즙이라고 생각하고요. 혈액 속 포도당을 즙을 데우는 연료라고 해보죠. 즙과 연료. 네. 그리고 인슐린은 그 즙의 현관문 열쇠 역할을 해요. 건강한 상태에서는 식사를 통해 연료, 즉 포도당이 들어오면 췌장에서 열쇠인 인슐린을 딱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서 집집마다 보내줘요. 그럼 그 열쇠가 현관문을 열고 연료를 쏙 넣어주고 즙은 그 연료로 따뜻하게 에너지를 내는 거죠. 완벽한 시스템이네요. 열쇠와 자물쇠가 딱딱 맞는. 그렇죠.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 열쇠가 녹슬거나 모양이 뒤틀려서 자물쇠에 잘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열쇠가 고장났군요. 네. 문이 안 열리니까 연료인 포도당은 집 안으로 못 들어가고 집 밖, 즉 혈관 속에 계속 쌓이게 돼요. 이게 바로 고혈당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몸에서는 문이 안 열리니까 난리가 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집주인인 뇌는 연료가 부족해, 빨리 연료 넣어 하고 소리치고 췌장은 열쇠가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열쇠, 즉 인슐린을 정말 미친 듯이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이걸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알던 상식이랑 좀 다른데요. 저는 보통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초기에는 오히려 인슐린이 과도하게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런가요? 네, 당뇨병 전 단계나 초기에는 인슐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췌장은 지칠 때까지 인슐린을 뿜어내고 그렇게 과도하게 분비된 인슐린은 우리 몸에 지방을 축적시키라는 신호로 작용해서 체중을 늘리죠. 그리고 늘어난 체중은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요. 이게 바로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열쇠를 녹슬게 만드는 주범은 뭔가요?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뱃살이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뱃살인데 손으로 잡히는 피하 지방 말고요. 장기들 사이에 껴있는 보이지 않는 기름 덩어리요. 이게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염증 물질을 계속해서 뿜어내거든요. 염증 물질이요? 네, 이 염증 물질이 바로 열쇠를 녹슬게 하고 자물쇠를 망가뜨리는 주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몸무게라도 허리둘레가 더 중요한 건강 지표가 되는 거죠. 와, 내장 지방이 그냥 살이 아니라 몸속에서 염증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말 무서운데요. 이렇게 망가진 시스템이 결국 우리 몸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거겠죠. 자료에 나온 두 분의 사례가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네, 임시정 씨는 젊은 시절에 야식과 음주를 즐기던 식습관 때문에 당뇨병을 얻었는데 결국 출산 후에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서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혈액투석을 받고 계세요. 저런. 또 다른 분인 김수경 씨는 40대 중반에 진단을 받았지만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셨대요. 아이고. 텃에 망가져 투석을 시작했고 심지어 당뇨발 때문에 발가락 3개를 절단해야만 했고요. 듣기만 해도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떻게 혈당이 높은 것만으로 발가락을 자르는 끔찍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맞아요. 그 연결고리 가장 궁금합니다. 혈액에 설탕이 좀 많다고 해서 어떻게 신체가 썩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 과정을 알려면 우리 몸의 배관 시스템, 즉 혈관을 이해해야 해요. 특히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미세혈관들이요. 미세혈관. 네, 고혈당 상태라는 건 뭐랄까 끈적끈적한 설탕물이 우리 몸의 가장 섬세한 배관들을 계속해서 훑고 지나가는 것과 같아요. 아,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 설탕물이 배관 안쪽 벽, 그러니까 내피세포를 계속 긁고 손상시키면 배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다가 결국 막혀버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몸 전체에 미세한 수도관들이 녹슬고 막혀버리는군요. 정확합니다. 수도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죠? 물 공급이 끊기죠. 마찬가지로 혈관이 막히면 혈액 공급이 끊기고 그 혈관이 먹여 살리던 조직은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 못해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느냐에 따라 합병증의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첫째, 눈입니다. 우리 눈의 망막에는 세상을 보기 위한 미세혈관이 빽빽하게 깔려 있어요. 네. 이 혈관들이 막히면 당뇨 망막병증이 생기고 시야가 흐려지다가 최악의 경우 실명에 이르게 됩니다. 실명이요? 신장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인데 수백만 개의 미세혈관 뭉치로 노폐물을 걸러내거든요. 이 정수기 필터가 망가지면 당뇨병성 신증으로 발전하고 임신정 씨처럼 인공 정수기, 즉 혈액투석에 의지해야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눈과 콩팥,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기관들이네요. 마지막으로 김수경 씨가 겪었던 그 당뇨병은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그게 바로 3번째, 신경 문제입니다. 신경이요? 네, 신경세포도 미세혈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거든요. 그런데 발끝처럼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신경이 먼저 손상돼요. 아, 이걸 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 발에 감각이 무뎌지는 게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뜨거운 걸 밟아도 날카로운 것에 찔려도 아픈 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상처가 나도 알아채지 못하고 그 상처가 골마서 결국 조직이 괴사하는 거군요.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네요. 네, 감각이 없으니 상처를 방치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 상처가 낫지도 않고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고혈당 상태라 세균이 번식하기는 너무 좋은 환경이 되죠. 이 3가지 조건이 합쳐져서 김수경 씨처럼 발가락을 절단하게 되는 비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합병증 이야기를 듣다 보면 솔직히 좀 무서워져요. 혹시 나도 하는 걱정이 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네, 그럴 수 있죠. 마침 보내주신 자료에 아주 간단한 자가진단법이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 여러분도 한번 점수를 계산해 보세요. 네, 이거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만든 건데 아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진지하게 체크해 보세요. 좋습니다. 첫째, 나이가 45세 이상이다. 여기에 해당하면 3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점수가 높죠. 둘째, 부모, 형제, 자매 중 당뇨병 환자가 있다. 직계 가족력이 있다면 1점입니다. 이건 유전적 요인이 분명히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셋째, 복부 비만.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이면 3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장지방, 그 염증 공장 때문에 역시 점수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죠. 넷째,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1점. 다섯째, 현재 담배를 피운다. 1점 추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루 평균 5잔 이상 술을 마신다면 2점입니다. 자, 점수를 모두 더해 보셨나요? 네, 만약 총점이 5점 이상이라면 이건 나중에 병원 가봐야지 하고 미룰 상황이 아닙니다. 5점 이상이면요? 네, 자료에 따르면 당장 혈당 검사를 받아보라는 강력한 신호예요. 만약 8점에서 9점이라면 당뇨병 발병 확률이 건강한 사람보다 2배, 10점 이상이면 무려 3배까지 높아진다는 의미니까요. 3배요. 그렇군요. 그럼 만약 이미 진단을 받았거나
위험군에 해당한다면 이 기나긴 싸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자료에서 한 전문가가 당뇨병 관리는 100m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한 비유가 정말 와닿았어요. 아, 그거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마라톤처럼 꾸준히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전략의 핵심을 자료에서는 하나, 둘, 셋 관리 원칙으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놨더군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첫째가 혈당 조절, 둘째가 고혈압, 고지혈증 관리, 셋째가 3대 합병증 예방. 맞습니다. 하나, 최우선순위는 당연히 혈당 조절이죠. 특히 최근 3, 4개월간의 평균 혈당 성적표인 당화혈색소 수치를 6.5%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둘, 두 가지 동반 질환, 즉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반드시 함께 관리해야 해요. 아, 같이요? 네, 이 둘은 끈적한 설탕물에 녹슨 수도관을 더 빨리 망가뜨리는 가속 페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가속 페달. 무서운 표현이네요. 그리고 셋, 앞서 길게 설명했던 3대 미세혈관 합병증, 즉 눈, 콩팥, 신경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1년에 한 번씩은 꼭 정기검진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원칙은 명확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실천이죠. 특히 식단,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료에 나온 걸 보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는 것 같아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특히 한국인에게 밥, 빵, 국수 없이 살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 아닐까요? 하하하, 그렇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금지 목록을 만들기보다 어떻게 현명하게 먹을까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현명하게요.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적게 올리는 음식을 먹는 거죠. 몇 가지 흔한 오해를 바로잡아 볼게요. 우선 과일. 네, 과일은 몸에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식사 후에 양껏 드시는 분들 많은데 요즘 과일은 품종 개량으로 당도가 너무 높아서 사실상 천연사탕에 가까워요. 천연사탕. 하루에 딱 자기 주먹 크기만큼만 한 번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예를 들면 사과 한 3개나 포도 19알 정도예요. 생각보다 훨씬 적네요. 그리고 숨어있는 탄수화물도 지적했죠. 나는 밥은 안 먹었어 하면서 감자나 고구마, 옥수수를 드시는 경우요. 맞아요. 그것들도 결국 몸에 들어가면 포도당으로 변하는 아주 훌륭한 탄수화물입니다. 밥 대신 먹는다고 혈당이 안 오르는 게 절대 아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밥, 빵, 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흡수가 너무 빨라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주범이고요. 하지만 이걸 완전히 끊기 힘들다면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자료에 있었어요. 먹는 순서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식사할 때 채소나 나물 같은 식이섬유를 먼저 드시고, 아, 채소부터? 네, 그다음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과 지방을 드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는 겁니다. 아하. 이렇게 하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위에서 방어막을 쳐줘서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고 혈당이 원만하게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체단탄, 이 순서만 기억하셔도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와, 체단탄. 이건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꼭 해보세요. 식단만큼 중요한 게 운동인데 이것도 매일 1시간씩 걸어라처럼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효과적인 운동법은 따로 있을까요? 그럼요. 운동의 핵심은 강도와 꾸준함입니다. 중강도, 즉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힘들 정도, 약간 숨이 찬 상태로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하는 게 기본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뭔가요? 이틀 연속으로 운동을 쉬지 않는 겁니다. 이틀 연속으로 쉬지 말라? 왜죠? 운동의 혈당 강화 효과가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이틀 이상 쉬어버리면 그 효과가 사라져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사실 저도 운동하기 싫은 날이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오늘 딱 15분만이라도 해서 연속 기록만 깨자고 생각해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생각보다 짧게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네.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으로 지방을 태우고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으로 우리 몸에 포도당 저장 창고인 근육을 키우는 걸 병행하면 금상첨화고요.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은 당뇨병의 근본 원인부터 시작해서 삶을 위협하는 합병증, 그리고 체단탄 식사법이나
이틀 이상 쉬지 않기 같은 아주 구체적인 관리법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당뇨병은 단순히 의지박약의 문제가 아니고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병도 아니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더 눕고 싶고 더 먹고 싶은 수많은 유혹과 매일 싸워야 하는 정말 긴 마라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하기보다 오늘 우리가 나눈 하나, 둘, 셋 원칙을 나침반상하 꾸준히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첫째, 당화혈색소 6.5% 미만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혈당 조절하기. 둘째, 혈관 건강의 가속 페달인 고혈압, 고지혈증 함께 관리하기. 셋째, 내 몸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3대 합병증 예방하기.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마라톤 완주는 물론 건강한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눴던 분 중에 발가락을 절단했던 김수경 씨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병원의 한 청소노동자분이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투석하러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병원에 출근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말 한마디가 김수경 씨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뇨병처럼 평생을 함께 가야 하는 병과의 싸움에서 혈당 수치를 재고 약을 챙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어쩌면 나의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는 마음가짐의 문제는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립니다.